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주인공은 서울 강북권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여당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친정같이 느껴지시죠? 저희 바로 그 국회 라이브 6 그러니까요. 고정 패널 한 1년 하셨고 네. 재작년까지 하시다가 맞습니다. 이제 바빠지면서 네. 저희를 떠나셨고. 제가 원래 별명이 도봉구가 나온 스타에서 도나스인데 네. 사실 진정한 따지고 보면 이제 도나스가 되신 것 같아요. 국회 방송에 나온 스타 국나스죠? 국나스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겹경사 소식도 있고 이제 도봉갑에서 이제 승리를 하셨고 네. 지난달 30일에 첫 달. 예, 지금 한 이제 한 3주 정도 됐나요? 그렇습니다. 22일 차 됐으니까 이제 한참 밤에 잠 안 잘 그 시기입니다. 아, 4월 2024년 4월은 잊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국회의원 당선도 됐고 첫 달도 얻었고. 그렇죠. 이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한 번에 딱 생겨가지고 뭐 겹경사라면 겹경사고.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때는 한 반나절 정도 좋고 그 이후로는 사실 무거운 마음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당에서 주어진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이 기대하는 역할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거웠는데 네. 30일 날 딸을 낳고 나서는 잠 못 자는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지금이 육아로 가장 힘들 때죠? 네, 지금 정말 잠 못 자는 고통이 아주 아. 극심하더라고요. 네, 목이 쉰 게 낫질 않습니다. 네. 근데 또 굉장히 지금 스케줄은 더 바빠지셨을 것 같고 당선된 그렇죠. 이후에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는 이제 한참 아이 태어나서는 아기 돌보는 게 좀 집에서는 많았고 뭐 인터뷰가 좀 많았어서 인터뷰를 좀 했고 네. 뭐 초선 오늘 연찬회가 있어서 오늘은 연찬회 하고 이런 당 일정이나 아니면 인터뷰 일정이나 그다음에 지역 분들한테 인사드리는 일정 이런 걸로 거의 뭐 선거 때랑 비슷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도 바로 인터뷰가 잡혀 있으시다고 네,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47분에 정확히 끝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정말 지분이 막대합니다.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초선 연찬회 인터뷰도 또 나오시고 네. 화면상에서도 상당히 자료 화면으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또 이렇게 바쁘게 보내고 계신데 또 그 선거 기간 동안 구호를 다시 살펴보면 잘 키운 도봉의 맏아들 그리고 4대째 도봉구민 이번에 또 새로 나온 딸까지 해서 4대째 도봉구민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만큼 그 지역구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말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당선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도봉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그리고 4년 임기 동안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결국 교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봉구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가 있는 도봉구 갑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하철 2개역으로 도봉구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뭐 3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늘 교통체증, 지하철도 어렵고 그다음에 버스로 나가는 길도 늘 막히고 동부간선도로 막히고 하다 보니까 이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다행히 2028년에 저희 지역을 지나가는 GTX 신호선이 개발이 되면서 그 고속철도 노선으로 저는 SRT나 KTX까지 유치를 해가지고 네. 지금에 있는 교통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첫 번째로 지역구에서 하고 싶은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관심사가 최근에 좀 바뀌었는데 앞서서 저희가 말씀 나눈 대로 딸이 태어나다 보니까 네.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만큼 힘든 일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저출산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육아 문제들 이런 고충들을 네. 어떻게 해야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를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좀 적극적으로 저 의정활동 내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벌써 사람들이 왜 출산을 꺼려하고 기피하는지 벌써 체감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아내가 둘이 살던 집이 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좁기 시작해서 그 바로 있는 옆 아파트로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네. 이사까지 이제 하셨어요? 이사를 가다 보니까 신생아 그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실효성이 크지 않겠구나라는 문제. 그러니까 주거 문제도 벌써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조리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베이비시터가 9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사실 저녁 때는 거의 이제 산모들이 무방비로 육아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게 되고 기저귀 값은 또 왜 이렇게 비싼지 이런 여러 가지 네. 이 생활의 문제들을 몸소 네.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기저귀는 앞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바뀔 네.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정치 이야기로 좀 이제 들어가 보면 당선 직후에 당선자, 낙선자 토론회가 이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이제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당선인께서 하셨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강의하라는 것과 반대로 했더니 당선이 됐다. 굉장히 그 당내에서 또 그 비판도 많이 아유, 욕을 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평생 받을 욕을 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2조 심판 뭐 이런 거를 전혀 안 했고 당에서 보낸 현수막도 전혀 걸지 않았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그 총선 패배 이후에 총선 백서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책임 부분 그리고 이제 발간 시기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백서는 그렇다면 이제 발간 시기가 좀 언제가 적절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까요? 저는 총선 백서가 타이밍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순간 바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총선 백서만큼은 정무적인 판단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로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잘했는지를 따져보고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들이 총선 백서 TF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언제가 타이밍이 좋을까 내지는 어떤 내용이 담기면 이게 뭐 정치적인 내풍을 안 받을까라고 고민하는 순간 사실은 다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뭐 한동훈 책임론도 말씀하셨고 뭐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이 총선 백서 TF가 처음에 이제 출범을 할 때 제가 이거 당이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총선 백서 TF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했거든요. 네. 어떤 문제든 논의해야 되고 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것이 언제든지 간에 발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무적인 고려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네. 또 지난달 국민의힘 그 3040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당선인께서는 그 미래연대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 천목회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회 정치에 샘물 같은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너무 뭐 구태하다, 너무 말 그대로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분들은 낙선한 분들이기도 하지만 각자가 각자 영역에서 잘 커리어를 닦아왔고 때로는 정치 활동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드러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맑은 샘물처럼 우리 정치권에 좋은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물론 낙선자는 아니지만 네. 이들이 국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정치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실무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범야권이 이제 오는 28일에 열릴 이제 21대 국회 이제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 의결을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태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사태 어떤 그 입장이시고 또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28일 본회의 제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제 지금 이 원내 분위기는 굉장히 1년 중에서 가장 한산한 오히려 4년 중에 가장 한산한 때가 지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는 아직 등원을 안 했으니까 당선자 신분이고 이제 국회의원들 역시도 임기를 이제 며칠 앞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한산한 시기인데 매우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당연히 제 표결 때문일 텐데요. 저는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진 않죠. 절차적인 정당성을 훼손하는 건 맞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내용면에 있어서도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면에서 민주당 일변도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는
너무 안일한 태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폐쇄적인 태도로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우리 장병이 돌아가신 사건이고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정안을 내보겠다.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께서 파헤치라고 그리고 또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먼저 수정안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뭐 고루 공히 같이 뭐 절반씩 하자 내지는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해서 정확하게 우리 판단을 내서 언제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려보자. 이 정도의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다 그러면 국민께서도 납득할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납득할 만한 이 특검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먼저 제안하겠다고 하였던 만큼 특검을 무조건적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공수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뭐 병행을 해야 되면 병행을 해야 된다고도 저는 보는데 네. 아직 뭐 수사가 다 끝나진 않았으니까 그걸 지켜보는 입장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 거고 저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수정안을 제출해 보자라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 이제 29일이지 네. 않습니까? 막 바로 하루 남겨두고 이제 표결이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국회가 이제 그 그렇습니다. 막을 내리기 네. 직전 지금이 가장 한산한 시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현 21대 의원들이 표결에 그날 많이 참석을 할까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참석을 해야죠. 뭐 거의 빠짐없이 하는 분위기인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경호 대표께서 이른바 표단속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네. 이야기는 좀 들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출석하는 날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나와서 자신의 소신껏 투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22대 국회 또 원구성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걸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협상 기간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까요? 지금 민주당의 태도라고 한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전부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까지는 관행대로 간다고는 하지만 보통 소수당에게 그러니까 제2당에게 늘 양보해왔던 법사위원장이랑 운영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그냥 관행을 깨가면서까지 민주당이 독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금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의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상 된다고 봐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그 다음에 직권상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다 그러면 사실은 여당은 소수 여당은 거의 국회 내에서 뭔가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국회가 이번 총선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당 족제 방식으로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라는 명령을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백성 남짓한 국민의힘과도 충분히 협의하라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까지 독점하게 되는 민주당은 사실상 100석이 넘는 국민의힘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처럼 들려서 저는 이 국회가 지켜온 오랜 관행들을 이렇게 민주당이 깨는 것을 보고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둘 다 가져가지 않으면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자리도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그 민주당 안의 분위기가 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은 그렇다면은 뭐 어떤 대책 같은 건 있나요? 실제로 그쪽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대책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국민께 호소하는 방식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박찬대 대표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에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시는 거인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우원식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당대표든지 그것이 뭐 원내대표든지 그거는 민주당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국회의장도 그렇고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자리고 국회의장은 심지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석수 맘대로 그다음에 당원들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휘둘린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인들 역시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월 중에는 이제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현재 원내 대표단에 속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 앞으로 깊숙이 또 관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회고록을 두고 또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최근에 이제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이제 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말 방문 을 두고인데 민주당이 영부인의 공식 외교를 두고 문제를 삼는 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세금이 투입된 단독 외유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일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김정숙 여사의 이 뭐 외유라고 부르든 어쨌든 뭐 출장이라고 부르든 몰라 부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현안에 대해서 지금 다 특검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뭐 김건희 특검법, 뭐 최상병 특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누구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뭐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정치적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검부터 들고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예외성,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칙에서 명백히 반하는 지금 일들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선례들을 계속 남기게 되는 거고 툭하면 모든 것을 다 특검법으로 의율하려고 하는 관행이 아마 자리 잡힐 거라고 저는 그전에도 이야기했고 여전히 네. 그 모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수가 그냥 바뀐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미진한 것 같다. 게다가 권력형 범죄인 것 같다. 권력이 이 사실을 무마한 것 같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한동훈 특검법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논리와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검이 뭐 남용되고 남발하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는 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배현진 의원이 이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특검이 주장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뭐라고 반대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물타기라는 말밖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 김재섭 당선인 SNS를 보니까 정말 그 학생 청년층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SNS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젊은 정치인으로서 강렬한 인상을 주시면서 또 권내에 입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국민들, 지역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볼링으로 비유를 하면 12개 핀을 다 넘어뜨려야지 겨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12개 이상의 사회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사회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회 현안들을 다 풀어야 되는 저한테는 숙명이 있는 것이고 네. 다만 저희가 볼링 칠 때 킹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뜨리면 12개가 다 넘어지는 그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그게 주거 문제인 것 같은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 주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천착해보고 싶다. 당연히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요. 그것이 제가 30대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막 아이를 낳고 저출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현실로 맞닿는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좀 천착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발한 SNS 소통 하실 건가요? 그럼요. 국회 방송에도 또 불러주십시오. 본인의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그 김재섭으로서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뭐 한결같다는 게 아마 그나마 제일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제가 제 스스로 이야기가 좀 민망해서 그렇긴 한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뭐 구체적인 면에서는 좀 다르지만은 그 마음가짐만큼은 처음 정치를 했을 때랑 지금이랑 같은 것 같고 그 진심을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 알아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그 총선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지역구가 바로 이준석 당선인, 김재섭 당선인 이렇게 두 당선인을 꼽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더군요. 국가적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주거 문제 해결, 또 지역적으로는 교통 문제
해결 가장 당면한 과제를 이제 꼽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약속대로 47분에 끝내드린다고 했는데 딱 지켰죠? 네, 감사합니다. 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과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국회 방송도 이제 친정이니까 앞으로도 자주 물론이죠. 출연해 주시고요. 22대 국회 활동도 저희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